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오후 3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71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치즈직에서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직은 아직 저희가 복구가 안 돼가지고 라이브 송출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로만 일단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해결이 되면은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얘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부터 일단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오프닝 토크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 오늘 발표가 따끈따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원래는 이거 말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준비해 보려고 그랬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쵸. 사실 이번 기자회견 자체가 그냥 대표팀 발표를 하면서 겸행했던 그런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뭔가 지난 취임 기자회견이라던가 그런 출국 기자회견처럼 뭔가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는 기자회견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과거에 이제 의리축구 논란에서 이제 울산 선수들이 되게 많이 뽑혔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조사가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체부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선수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그냥 지난번과 좀 비슷한 류의 답변이 나오면서 저희가 진짜 새로 할 게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도 이전에 해왔던 그런 기자회견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스탠스가 저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또 한 번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대표팀 명단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취임한 이후에는 첫 번째 공식적인 또 명단 소집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거 굳이 하나 뽑자면은 이제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한다. 원래 그렇죠. 우리 서면으로만 받았잖아요, 크리스마인데. 맞습니다. 사실 임시 감독이 진행을 했던 3월 그리고 6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상화가 되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정식 감독으로서는 클린스만이 되게 좀 아쉬운, 좀 이해가 안 되는 형식으로 그 대표팀 명단을 계속해서 발표해왔기 때문에 사실 축구 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다행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골키퍼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골키퍼가 조현우, 송범근, 김준호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뽑혔고, 일단은 송범근 선수가 좀 들어왔네요. 원래는 황희재 선수 있었는데 여기에. 맞습니다. 사실 김승규 선수가 원래는 대표팀 넘버원 골리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조현우, 송범근, 김준홍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뽑혀왔던 그런 비슷한 라인업으로 이번에도 골키퍼 라인업이 구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황인재 선수가 잠깐 뽑히긴 했지만 그거는 잠깐 들어왔던 거고,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황인재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송범근 선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김승규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큰 부상 맞습니다. 아시안컵 때 당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최근에 복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좀 아직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주전 골키퍼는 아무래도 조현우 선수가 되겠죠. 일단은 거의 별일이 없는 한 조현우 선수가 무조건 나설 것 같고, 아마 송범근이 2번, 김준홍이 3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골키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번 명단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일단은 26명을 발탁을 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선수들을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수로 넘어가 보면요, 수비수 중앙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중앙에는 김민재, 권경원, 정승현, 이한범, 김영권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베테랑이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중앙 수비수 명단인 것 같은데 그 5번째 선수로 항상 누가 들어오느냐가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김주성 선수가 들어왔던 때도 있었고, 또 이한범 선수가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 9월의 A매치에서는 이한범 선수가 센터백 라인업에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 일단 직전 경기만 해도 풀타임을 또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뽑을 만한 그런 명분 정도는 본인이 이제 만들었지 않나. 네. 사실 이한범이 서울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출전 시간을 많이 확보해가면서 성장을 잘했었는데 미트윌란으로 이적한 뒤에는 사실 팀에서의 입지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주전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초반에는 되게 그냥 벤치에만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서 대표팀이랑도 좀 약간 멀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출전 시간을 조금씩 확보해가면서 이제 대표팀에도 다시 승선하게 된 이한범 선수입니다. 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경기를 소화한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빌드업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장점이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출전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팀 와서 경험을 쌓고 경쟁해보는 그런 경험을 또 쌓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공경원 선수 수원 FC에서 잘 하다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적을 했고, 뭐 정승현 선수도 이제 원래 울산에서 뛰다가 또 좀 이적이 됐는데 뭐 그래도 이 선수는 베테랑이니까 네, 맞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최근엔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김영광 선수는 워낙 홍명보 감독이랑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센터백 명단을 봤을 때는 뭔가 모험수를 두기보다는 계속해서 뛰어왔던 선수들을 안정적으로 뽑은 그런 그림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상 센터백 얘기할 때마다 해야 되는 얘기지만 김민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불안한 모습도 있고 했지만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 내에서는 무조건 한 자리를 받고 가는 거고, 결국 이제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뭐 벤투 감독 때는 거의 무조건 왼발 센터백을 썼기 때문에 뭐 김영권이나 권경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홍명보 감독은 뭐 꼭 그렇진 또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클린스만 때도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 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소속팀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김민재가 어느 쪽에 뛸지, 왼쪽에 뛸지 오른쪽에 뛸지, 그리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파트너가 누가 될지도 한번 팬들이 예측해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름 뭐 저희가 아직 훈련도 안 했고 소집도 안 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누가 좀 앞서 보이는 것 같나요? 좀 애매한데요. 사실 권경원 선수와 정승현 선수는 저희 눈에서는 약간 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폼이 어떤지 뭔가 확실하지 않고, 김영권 선수는 최근에 뭐 몇 시즌 전에 MVP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폼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이도 현재도 좀 있는 편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뭔가 파격적으로 이한범이 들어가진 또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이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폼이 가장 좋은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다 비슷한 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김영권 선수가 조금 앞선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센터백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라인업 중에 공경원 선수가 좀 그러니까 수원 이제 저 가서는 모릅니다. 가서 한 경기 뛰긴 했는데 맞습니다. 뭐 그건 모르고 가기 전에는 공경원 선수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괜찮았죠. 네? 뭐 그런 생각은 또 드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이거는 진짜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뭐 그리고 이제 풀백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서령우, 이명재, 황문기, 김문환, 최우진 이렇게 발탁이 됐습니다. 뭐 일단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뭐 김지수 선수가 일단 빠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황문기, 뭐 김문환, 최우진 이런 좀 신선한 이름들이 많이 발탁이 됐어요. 풀백이 아마 이번 26명 명단에서 가장 조금 신선한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숫자조차도 많아요. 5명으로. 맞습니다. 일단 가장 붙박이로 뛰어오던 선수들이 많이 빠졌죠. 김진수 선수도 그렇고, 뭐 아시안컵 때까지만 해도 김태환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이기재 선수 되게 많았는데, 그런 선수들이 다 세대 교체가 되면서 황문기, 김문환, 최우진이라는 비교적 어린 선수들이 다시 합류하고 처음 최초 발탁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서령우 선수야 원래 좀 있던 선수고, 이명재 선수도 뭐 최근에는 계속 들어왔으니까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황문기 선수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K리그 보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1위 경쟁하고 있는 강원의 아주 중심적인 수비수죠. 일단은 맞습니다. 강원의 돌풍에서도 또 오른쪽 풀백 자리를 상당히 잘 맡아주고 있는 선수고요. 사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좀 많아요. 최근에 뭐 최준 선수도 있을 것이고, 황재현 선수가 6월 A매치에 뽑히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준 선수가 서울에서 보여주는 게 꽤 괜찮다고 보이는데, 이번 홍명보 감독은 황문기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황재원 선수는 최근에 또 미드필더로도 많이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른쪽 풀백 경쟁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일단 황몽희 선수가 미드필더 또 출신이기 때문에 네. 패스나 뭐 아니면은 볼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확실히 풀백들 중에 또 장점이 있어서 뭐 서령우 선수랑 같이 어떻게 활용이 되면은 네.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이 일단은 워낙 잘하고 있고 그곳의 중심이 되는 또 선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회를 받을 만한 그런 실력 정도는 계속해서 K리그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승이 형이 이제 황문기 선수에 대한 코멘트를 좀 길게 네.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K리그에 또 가까이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만 읽어드리자면 일단 현승이 형은 황문기 선수가 이렇게 시즌이 끝난다면 리그 베스트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신다고 합니다. 강원이 이번 시즌에 후방에 발밑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두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기혁이 미드필더인데 센터백으로 나서고 있고 황문기 역시 미드필더 출신인 등 후방에 수비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빌드업이 되는 선수들을 쓰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황문기가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방으로 올라와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서 컷백을 주는 장면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홍명보 감독도 하나 네. 정도 풀백 하나 정도는 뭐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움직임도 변형 자로- 네. 3백인가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뒤에 이제 네. 아예 좁혀가지고 뭐 빌드업도 하고 음흠. 뭐 이제 쓰리백 형성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뭐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은 황문희 선수도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서 뭐 뽑히는 이상하다 뭐 아니면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은 뭐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만 쓰면 정말 전술적으로 유용한 움직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마 뭐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받아보겠죠. 이번에 최초 네. 발탁된 선수니까. 그래서 나온다면 어떤 움직임을 맡을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이제 김문환 선수 좀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오게 됐는데 최근에는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전에서 좀 뛰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일단 그래서 뭐 폼 자체는 뭐 제가 대전 경기는 뭐 많이 못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최근에 괜찮은 활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전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맞습니다. 이제 뭐 이 선수가 진짜 번뜩이는 플레이 리그 베스트 이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전이랑 환경을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이 선수가 잠깐 보여주는 활약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뭐 이 선수도 그러니까 엄청 이상하진 않다. 그리고 그럼요. 또 테스트를 해볼 명단 중에는 또 확실히 또 포함이 돼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황몽희 선수와 함께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선수가 진짜 특이한 선수 저는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네. 몰라요. 잘 몰랐는데 최우진 선수 인천의 최우진 선수인데 04년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리군요. 그래서 풀백 선수인데 발탁이 됐습니다. 왼쪽 풀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인천에서 상당히 좀 젊은 풀백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천 상황이 또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최우진 선수는 왼쪽에서 어느 정도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U21 자 스쿼드도 잘 채워주고 있고 뭐 홍명보 감독의 뭐 기자회견 멘트에 따르면은 축구를 되게 정확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어쨌든 뭐 실수가 좀 적고 뭐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펼친다라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실 플레이도 뭐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영상 몇 개 찾아보긴 했는데 뭔가 그런 하이라이트만 보고 이 선수가 어떻다 저렇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품목 기준으로 최우진 선수가 21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라고도 포지션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상당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인천이 이제 뭐 네. 3백도 쓰니까 맞습니다. 윙백에 가까운 그런 많이 공격적인 쓰니까. 성향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시스트도 4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직선적인 그런 에너지 레벨을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그럼 에너제틱한 수비 가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최우진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거의 뭐 26명이니까 원래 한두 명 정도는 테스트해볼 선수를 그럼요. 좀 발전해야 될 선수를 데려가는데 아마 좀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대체자를 이제 고려해 볼 때 그냥 카드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명재가 든든한 자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뭔가 굳이 포지션 실험을 하고 세대 교체를 요하게 한다면은 그 포지션은 풀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팀 풀백이 상당히 좀 세대 교체도 더디고 그 있는 선수들의 기량도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종종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선호도 뭔가 그런 정당성 그런 응원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런 풀백 자원에서의 세대 교체는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K리그에서 주전급으로 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어린 선수니까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다음에 뭐 굳이 시간을 받지 않더라도 뭐 일단은 이런 대표팀 같은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선수 성장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맞습니다.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비수 이쯤에서 정리해보고 이제 미드필더 정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는 이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 엄지성, 정우영, 이동경, 정호연, 양민혁 이렇게 뽑히게 됐고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배준호 선수 이번에는 좀 제외가 됐고요. 양민혁, 엄지성 선수 최초 발탁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경 선수도 또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정호연 선수랑 같이. 맞습니다. 뭐 미드필더는 뭐 저희가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네. 유럽파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K리그 그리고 최근에 유럽으로 이적한 엄지성 선수까지 좀 젊은 선수와의 밸런스도 좀 많이 잘 맞춰져 있는 그런 미드필더진인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손흥민, 이강인 이런 황희찬 뭐 이렇게 다 뽑아야 되는 선수들을 빼고 보자면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풀백 포지션과 더불어서 가장 큰 고민을 했다라고 그렇죠. 답변을 했었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삼선 자원 부분에는 박용우 그리고 정우영, 이제 정우현 선수까지는 좀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익숙한 라인업이죠. 박용우 선수가 워낙 좀 좋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해졌잖아요. 네, 아시안컵 때 좀 이펙트가 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발탁이 안 되거나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또 소속팀에서는 팀이 우승을 하는 등의 그 챔피언스리그 아챔을 우승했나요? 우승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삼선 역시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라는 것이 되게 좀 많은 훈련과 그런 호흡들이 필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최우진 선수 같이 음흠. 그런 젊은 자원이 있다면은 뭐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테스트해볼 자원이 누가 있느냐 하면 사실 쉽게는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용우와 정우영이 안정적인 픽 내지는 좀 익숙한 픽이라고 봤을 때 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또 더불어서 정호연,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도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을 전통 6번이라고 보는 건 상당히 무리가 네,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딱 뭐 정말 정명이죠. 네. 정말 그 3선, 6번 포지션을 어떻게 대체할지가 장기적으로 대표팀의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리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도 나이가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지만 근데 일단은 네. 지난번 소집에서 증명했잖아요. 본인이 맞습니다. 아직도 정우영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우영은 지금 이제 한국 대표팀 상황상 안 뽑을 수가 없고 뭐 이렇게 하면 2년 뒤에도 당연히 데려가야 되는 선수니까. 그래서 일단 뽑는 거 무조건 막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박영우 선수가 얼마나 좀 연착륙을 할지. 맞습니다. 그리고 뭐 홍명보 감독과도 오래 했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고 뭐 그다음에 그냥 뭐 굳이 홍명보 감독과의 합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그냥 기량적으로 놓고 봐도 결국은 이제 뽑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쨌든 뭐 우리가 뭐 433을 쓸지 423을 쓸지 뭐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홀딩을 쓰려면은 박용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 새로운 선수가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은 무조건 이 두 선수를 좀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채팅창에도 언급해주시고 계신데 손준호 선수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 리스크로 일단 보류가 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손준호 선수도 이 자리에서 한따까리 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 좋았어요. 수원 FC에서. 그래서 뭔가 손준호 선수가 들어왔다면 또 이제 지용이 형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좀 더 할 말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뭐 다른 리스크 때문에 못 뽑았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뭐 딱히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단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3선 자원들 중에서 박용우, 정우영, 정호연이라는 최선의 좀 조합을 꾸리고자 노력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호연 선수는 뭐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 뭐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1번 선택을 받긴 좀 어렵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황인범 뭐 이재성 이런 자원들이 거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박용우 뭐 정우영 이렇게 파트너로 계속 들어갔었는데 뭐 이게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다른 선수들도 한 자리씩 뭐 할 수 있을지 그냥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럼 뛸 수 있을지 뭐 그런 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윙 포지션에는 이제 엄지성 선수 새로 발탁이 됐는데 일단은 뭐 수완지 시티 가면서 좀 적응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시선도 있었는데 뭐 적응기는 현재까지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스완지에 가서 거의 모든 경기를 다 뛰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컵 대회에서 어시스트를 하나를 기록을 네.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세 경기에 모두 뛰었다는 점에서 또 감독이 이 선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수가 훈련이나 그런 프리시즌에 보여준 입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경쟁자였던 배준호, 홍현석 이런 선수들보다 좀 우위를 가졌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직접 언급했다시피 일단 배준호 선수와 경쟁에서 이겨서 대표팀에 합류가 됐고, 일단 뭐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몸 상태가 안 좋았었다가 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현재 그렇습니다. 기량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엄지성이 낮다. 뭐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좋은 선수니까 네. 조커 자원으로 충분히 또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커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경쟁이 빡세다. 일단은 주전이 너무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끼리의 경쟁에서 누가 후보 1번이 될 건가, 누가 조커 1번이 될 건가, 이 경쟁부터 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동영 선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동영 선수 아니면 뭐 양민혁 선수 이렇게 네. 엄진영 선수까지 이제 3명이 좀 조커 자원 중에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중 한 명 정도만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 많으면 2명? 네, 맞습니다. 사실 이들 중에 2명이 투입되는 건 우리 입장에서 좋은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한 명 정도만 투입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양민혁 선수까지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일단 최근 폼은 이제 우리가 아는 와 토트넘 양민혁 이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최근엔 전반기에는 와 토트넘 양민혁 이게 맞았거든요. 정말 리그를 씹어 먹었다, 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자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후반기 들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사실 조금 압박도 거세지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전반기에 보여주던 그런 센세이션함은 사실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홍명보 감독도 언급을 했다시피 뭐 선수 성장이나 이런 네. 것에 있어서 뭐 중요한 타이밍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뽑았는데 뭐 뽑은 게 이상할 정도로 막 진짜 막 엄청 못하고 그렇죠. 뭐 주전에서 갑자기 빼야 되고 강원에서 이 정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 이제 전반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거니까 뭐 일단 뽑지 말아야 할 선수를 뽑았다 정도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현 기량으로 봤을 때 양민혁 선수가 지금 들어가서 당장 스쿼드 멤버로 활용이 될 수 있냐, 이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앞으로 정말 손흥민, 이강인의 뒤를 이을 좀 차세대 스타 네.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세대 교체의 관점, 그런 관점에서 양민혁 선수에게 한번 대표팀 기회를 줘보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리고 이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리그에서 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또 발탁할 만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경 선수에 대한 건 또 현승 형이 상당히 코멘트가 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경이 오랜만에 복귀하는데 충분히 발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네. 입대하기 전에도 좋았고, 그다음에 김천 가서도. 김천에서 이제 좀 훈련 받고 이러고 네. 최근에 뛸 때도 좋았고, 맞습니다. 괜히 이제 올스타 뽑힌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장면이 이제 수원FC전, 정확하진 않은데 강원전이라 좀 헷갈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경을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날 이동경의 컨디션도 온전치 않았는데 김천이 엄청 답답하게 경기를 풀어갔다고 합니다. 또 이동경이 중거리 슛도 좋아서 압박을 빠르게 안 가하면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는 스타일의 선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표팀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확실히 스타일이 좀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랑 뭐 조커 카드로 경쟁을 한다면 충분히 한 자리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선발까지는 어렵겠지만 뭐 그래도 좋은 선수니까, 그다음에 또 홍명보 감독이 활용을 또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같이 있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발탁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선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너무 국밥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할 말이 없어요, 선수를 이 어떻게 다 우겨 넣는 것도 지금 힘든 네.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선수들은 좀 출전 시간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던 선수들 위주로도 이제 가야지 이제 맞는 거죠. 맞습니다. 뭐 손흥민, 이강인 뭐 최근 폼도 좋고 하니까. 그래도 2선 그리고 넓게 봤을 때 2.5선 이 네. 정도 자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걱정이 없어요. 대표팀 주전 선수들이 워낙 확고한 자리기도 하고, 교체도 좋아요. 네, 그리고 K리그나 뭐 해외파에서 뛰고 네.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뎁스 걱정은 없고, 정말 어떻게 이 선수들을 잘 어루만져서 꾸려갈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공격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공격수는 주민규 선수, 오세훈 선수 이제 두 선수 발탁이 됐습니다. 뭐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다 이번에 네. 이적이 되면서 좀 활약이 많이 좋았는데 맞아요. 전반기에는 많이 좋았는데 이제 후반기 최근 좀 넘어가면서 좀 많이 부진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9경기 동안 득점이 또 없더라고요. 어시스트는 하나 네,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한번 발탁이 됐었는데 그때 골수랑 지금 골수랑 똑같아요. 6골. 똑같이. 그래서 사실 지난 6월에 A매치였나요? 오세훈 선수가 또 발탁이 됐고 뽑혀서 출전도 했어요. 네. 네, 출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또 스트라이커 자원도 좀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민규, 오세훈이 작년까지만 해도 당장 아시안컵 때까지만 해도 대표팀 자원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자주 발탁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들 모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현재 대표팀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최전방 자원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2명이라고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조규성이 없기 때문에 없죠. 네, 최근에 부상은 뭐 부상이죠. 이제 무릎 수술 이후에 뭐 수술했죠. 합병증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팀에서도 지금 못 뛰고 있으니까 뭐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황희조 선수는 이제 좀 멀어졌고 대표팀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없어요. 그다음에 뭐 오현규나 이런 선수들도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짜 저도 이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 뭐 최근에 좋지 않으니까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 근데 쉽게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름들이. 맞아요. 주민규 선수도 아까 현승형 코멘트에 따르면 양민혁과 비슷한 관점이라고 해요. 전반기엔 상당히 잘했지만 최근 폼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양민혁과 마찬가지로 여름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오세훈 선수 역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리그 9경기 연속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최선인 건 맞지만 최고인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이거 고민해 보면서 K리그 일단 뭐 외국 선수도 우리가 다 아니까 K리그 1등 팀부터 이제 공격수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외국인이 되게 많더라고. 다 외국인이죠. 네. 뭐. 그래서 진짜 주민규가 저기 이제 울산이라는 강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최근에 뭐 엄청나진 않더라도 그래 충분히 대표팀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뭐 예를 들면은 뭐 득점 순위권에 있는 선수가 이제 뭐 이승우 한국 선수들 기준으로 하면 이제 강원의 이상원, 뭐 이동경, 이호재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들 중에 일단 스트라이커가 이호재 딱 한 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호재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완전 최근에는 뭐 그 이제 센세이션한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오세훈 선수는 저는 잘 물음표가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주민규 선수는 일단은 뭐 인정. 네. 이렇게 정리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재 선수가 최근 2경기가 좀 아쉬웠는데 6월 말 7월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공격 포인트를 거의 매 경기 쌓으면서 상당히 좋은 폼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 대표팀에는 조금 발탁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호재 선수는 부상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현승형이 말씀해주신 건 이영준 선수를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그라스호퍼 골 넣었죠? 이영준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여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이 수원FC에서 데뷔하는 거 그리고 골 넣는 것까지 다 봐온 현승형인데 수입 뉴스 출시들을 종종 챙겨보는 편이라고 합니다. 김천에서 발전을 했고 연령별 대표팀 경기에서도 확실히 잘한다는 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성장 중이고 당장 국대에서 뛸 수 있는지는 이번 시즌을 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보이네요. 뭐 일단은 그라스호퍼 가서 뭐 친선 경기는 몇 경기 나오긴 했으면 친선 경기는 치렀지만 일단 공식전 딱 한 경기 했거든요. 그렇죠. 뭐 골도 넣고 잘하긴 했지만 사실 그거 하나 보고 뽑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오세훈 선수는 일단 골을 못 넣는데 계속 경기는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또 마치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또 1위 자리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 뭐 약간 주민규 선수랑 약간 비슷하게 뭐 더 못하긴 하지만 일본은 리그에서 강팀인데 주전으로 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어떻게 약간 정당성을 부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영준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저도 사실 리그 경기보다는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 경기에서 좀 더 익숙한 선수긴 하거든요. 근데 현승형 말도 그렇지만 압박, 공중볼 여기에 더해서 발밑까지 좀 괜찮은 선수라서 좀 공격진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자원이라고는 보이지만 아직 특출난 포인트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득점력이 좋아졌긴 했지만 뭔가 붙박이로 계속해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성장 중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서 발탁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았나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대표팀 멤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미리 뭐 예를 들어 어제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영준 선수가 골을 넣고 하긴 했지만 좀 활약이 좀 늦어서 그다음에 네. 이적하고 뭐 적응하고 뭐 정신 없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소집 정도면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전체적인 뭔가 판단 발탁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최근에 이적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상에서 돌아왔다거나 아니면은 좀 폼을 끌어올리건 그런 과정에 있는 선수들을 굳이 발탁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표팀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그 연속성에 있어서 이번엔 좀 적응하는 단계로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토대에다가 이제 뭐 양민혁 아니면은 최우진, 뭐 황문기 이런 좀 새로운 자원들이 좀 곁들인.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명단 가지고 와 홍명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하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몇 명씩 뭐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총평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선수들을 저는 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네. 뭔가 선수들은 항상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경기를 잘 치르고 정말 골도 넣고 대표팀에 와서도 좋은 경기력과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 대표팀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 저는 아직 뭔가 스탠스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계속 청문회 얘기도 나오고 뭐 감사 얘기도 나오고 네.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안고 이런 9월 A매치를 치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대표팀도 부담감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코치도 확정이 됐고 네. 그래서 뭐 코치가 뭐 외국에서 원격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오늘 와서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왜 그 네. 감독도 그냥 그 재택근무 하라 하지. 어쨌든 뭐 오늘 와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격 뭐 인상 저번 주에 저희가 다뤄드리고 했는데 네. 티켓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원래는 솔직히 A매치 오픈하면 그날 당일 무조건 매진이고 그다음에 예약하려면은 딱 오픈하자마자 들어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당일 매진에는 실패를 했다고 하고 오 정말요? 오픈 당일에 그래서 지금 매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되지 않았을까요? 아 되긴 했겠죠. 네. 근데 사실 근데 당일 매진에는 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온도 차는 있는 대표팀인 것 같아요. 지난번과는. 그러게요. 이게 막 보이콧 얘기가 했을 때도 사실 매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9월 A매치 그리고 정식 감독이 부임한 뒤에 첫 A매치에서 당일 매진이 실패했던 거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축구 팬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요. 뭔가 매체로도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유튜브로 저희가 전하는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간간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짧은 기사나 소식들을 되게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협회가 이렇게 좀 안일하게 뭐 가격 올려버리고 감독 선임 대강하고 뭐 코치 선임 미루고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거나 행정을 하는 거를 더 이상은 뭐 두고 보고 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선수 뭐 발탁 자체는 저희가 뭐 큰 비판은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 발탁과는 별개로 대표팀을 둘러싼 상황이 너무 비판할 거리가 많고 뭐 너무 일단은 많아. 아까 뭐 저희가 말한 외부적인 상황도 있고 뭐 그리고 홍명보 감독 자체도 이제 그런 신뢰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 체제도 뭐 사실 수석 코치가 뭐 나가 있는 대표팀은 제가 보니까 팀인데 수석 코치가 함께하지 않는 뭐 경기 때는 온다고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경기 때만 대표팀입니까? 그 정도 뭐 자문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선수들은 발탁이 됐지만 과연 이거 갖고 될까? 물론 이제 이번 일정이 좀 좋긴 합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저 경기. 뭐 5만 팔레스타인인데 뭐 5만 쇼크 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이거 비기만 해도 이거는 거의 들고 일어나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이번 경기는 사실 뭐 이겼다고 와 홍명보 개쩐다 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기고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좀 잘 챙겨야 되는 대표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들 되게 날카로운 눈초리로 대표팀을 이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응원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좀 분명히 선수들도 영향을 받을 거니까 분위기에는 진짜 많이 불안함을 안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뭐 다음 주에 하긴 하지만 이걸 너무 잘해도 기분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못해도 화가 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어떻게 또 잘해? 상대가 또 너무 상대 약하긴 약팀이니까. 하니까. 예, 뭐 5대0, 6대0 저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좀 증명하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진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은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건 안 돼요. 맞아요. 또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네. 그냥 2경기 지고 감독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월드컵 전력상. 예선이잖아요. 월드컵 최종 이게 뭐 막말로 친선 경기 2경기를 진다고 하면은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를 그래 져버려라 이렇게 홧김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진다는 게 또 상당히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선수들이 아른거려 뭔가 뭔가 손흥민이 속상해하는 것도 생각이 나고 뭐 누가 지고 좌절하는 것도 생각이 나서 이런 장면들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해서 상충하는 좀 복잡한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선수들 발탁이 됐는데 뭐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크게 와, 네. 엄청나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없고 좀 자연스러운 토대하에 새로운 선수들이 몇 명 추가가 됐는데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 명단 누구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대표팀을 둘러싼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뭐 이거는 사실 홍명보 감독도 뭐 본인도 문제가 있지만 뭐 감독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빨리 협회가 좀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기는 일단 근데 무조건 좋은 모습으로 이겨야 본전이다. 이렇게 해서 좀 부담감이 많이 쌓여있는 대표팀이네. 걱정은 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결정이 됐고 뭐 경기는 해야죠. 그다음에 월드컵은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선수들은 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대표팀 얘기 넘어가고요. 일단은 다음 소식은 주간 국뽕 내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저희가 이미 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좋은 활약을 한 유럽 리거들 소개해드리는 국뽕 내뽕 코너입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 주말에 이제 에버턴과 2라운드 경기에서 멀티골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월요일에 녹음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다루지를 못했는데 화요일날도 경기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때 좀 부진해가지고 또 상대가 레스터였기 때문에 결과는 안 좋았고 그래서 진짜 그것도 파이어가 많이 됐어요. 뭐 영국 언론에서 나온 이제 몇 개 이야기를 한국 언론들이 이제 받아쓰면서 뭐 그런 것도 이제 파이어가 됐는데 뭐 정리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슈팅을 못했다. 그리고 왼쪽에 국한돼서 뛰다 보니까 골문을 타격하는 데 상당히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이 레스터 때 많았고 실제로 레스터전의 토트넘이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뭐 완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솔랑케가 부상당해서 거기에 대해 토트넘 팬들이 빡치는 거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팬의 입장에서는 손톱으로 나왔을 때 그런 쾌감, 득점력에 그리고 역습을 했을 때 그런 짜릿함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재밌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에버튼 자체가 뭐 1라운드부터 많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에버튼이 못한 거를 잘 캐치해서 조금 이긴 감도 있지만 뭐 일단은 토트넘이 지금 1라운드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일단 그걸 반전시켰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리고 손흥민도 뭐 이제 토트넘 팀이랑 같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한 번에 좀 극복한 것 같아서 그냥 뭐 시원하게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득점 장면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선제골은 와 무슨 혼자 2배 빨라. 압박을 정말 되게 엄청나게 변속하는 게 보일 정도로 빠르게 해줬고 그리고 에버튼의 픽포드 선수가 사실 베테랑이잖아요. 그런 거에 당황하기에는 상당히 좀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오니까 픽포드마저도 컨트롤 미스가 나오고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득점에서는 반더벤의 또 역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손흥민의 슈팅 자체도 상당히 좀 각이 없었고 이건 못 넣겠다 싶었는데 저거를 이제 다리 사이로 싹 넣어버리면서 완벽한 득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장점들 잘 보여준 것 같고 뭐 이제 뭐 방출을 해야 된다느니 뭐 부진을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럼? 무조건 뭐 사실 톱이 될지는 아니면 윙포워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곧 죽어도 무조건 1번에 받고 시작해가 첫 번째로 이름을 써야 되는 라인업에 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뭐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맞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아직도 진짜 뭐 스피드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진짜 네. 뭐 언제까지 잘하려나 싶어요. 진짜 에이징 커브 얘기 나온 지 3년 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제 좀 부진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사실 작년부터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다시 이어오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사실 양과 음이 상당히 명확한 축구기도 한데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좀 빛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도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 토트넘 영상을 좀 많이 봤을 때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되게 너무 아끼더라고요. 정말 이 팀의 정신적 지주, 정말 가장 사랑하는 선수로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손흥민의 입지나 그런 것들이 흔들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2골 넣었으니까 제라드를 넘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기록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제 2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 교체 투입이 돼서 득점을 했고 좀 대승인 경기였고 네. 그다음에 그 대승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골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 의미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라운드에 의해서 2경기 연속골 기록했다. 이게 맞습니다. 긍정적인 점인 것 같아요. 뭐 개막전에서는 경기 시작한 지 한 2분 만에 네. 환상적인 골을 넣었고 사실 한 골 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게 골대에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 득점도 상당히 괜찮은 이강인스러운 니어포스트 가마차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에 상당히 발끝이 날카롭다. 뭔가 킥 감각도 좋고 슈팅도 날카롭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강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와 같이 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표팀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에이스 2명의 폼이 좋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게 좀 대표팀 소집에 두 선수 다 응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제 이영준 선수 아까 얘기했었죠. 그라스호퍼로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이제 본인의 첫 경기에 나와서 바로 1분 만에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라스호퍼라는 팀이 이제 스위스 리그 일부 리그에도 속한 팀이기 때문에 뭐 잘하면은 뭐 유럽 대항전도 나갈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일단은 스위스 리그도 사실 높은 리그잖아요. 일단 수준을 보면 세계에서 그럼요. 보면 상당히 좀 유럽으로 진출한 것도 대단하지만 스위스 리그 정도면 사실 유럽 대항전에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스카우터들의 눈에 띄면 한 단계 스텝업하기도 상당히 좋은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뷔하자마자 골을 넣는 것이 공격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유럽으로 진출하는 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바로 득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한범 선수 살펴볼 텐데요.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제 주말에 리그 6라운드 경기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 전까지는 좀 못 나왔었는데 출장을 하게 됐고 팀은 3대2로 또 승리를 했어요. 뭐 그리고 이한범 선수는 이제 주중에 이제 슬라반 브리스티슬로바라는 팀과 이제 챔스 프롭 결승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에서도 뭐 나올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황인범 선수, 서령훈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챔스 프로 결승에 좀 올라가 있는 한국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중에도 좀 중요한 경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이한범 선수는 일단 센터백이고 젊은 선수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출전 시간이라고 보이고요. 아직은 리그에서 이제 한 경기를 뛴 것이지만 뭔가 조규성 선수가 없는 미드필란에서 한국 선수의 정신을 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입지를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김민재 선수 얘기는 한번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김민재 선수가 나왔죠.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콤파니 감독 체제 하에서. 근데 볼프스부르크 전이었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일단은 치명적인 패스 미스도 있었고 맞아요. 그게 뭐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 뭐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좀 다이어와 교체까지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수비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발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수비적인 리스크, 뭔가 미스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김민재 선수의 그런 패스 미스로 인한 실점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 수비 미스를 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일단 어제는 좀 상당히 좀 불운했고 네. 스스로도 좀 많이 좀 자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지난 시즌에도 이런 게 하나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투엘 이게 노리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투엘도 막 저격하고 그랬는데 맞아. 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뭐 그때는 막 튕겨 나가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인터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독일이 아무래도 이탈리아 리그보다는 프레시스가 좀 세기 때문에 압박이 좀 세기 때문에 조금
처리가 늦으면 바로바로 좀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저는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다른 어떤 수비수보다 김민재 선수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좀 라인을 원래, 높게 가져가기도 하고 수비진의 발밑을 중요시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선수가 저는 김민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하면서도 이 미스를 하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 이제 어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밑이 좋다는 게 이제 킥력이 좋다. 음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확한 킥을 보낼 수 있다. 정확한 패스를 보낼 수 있다. 또 중요하지만 결국은 패스라는 건 타이밍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대지를 가르는 패스 좋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 한 단계 위에 동료한테 전달해주는 게 센터백의 1차 임무이기 때문에 뭐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킥이야 유럽 리그에서도 인정받을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짧은 패스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선수를 보고 주는 거. 솔직히 저는 롱킥은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좁은 부분에서 패스를 하는 능력은 조금 길러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네,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올 거거든요. 맞아요. 네, 와야 되고 그다음에 콤파니 감독을 그걸 원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진짜 뭐 앞으로 어떤 선수가 또 보강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명은 보강될 거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에. 네. 그래서 그 선수가 들어오면 좀 밀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이언의 수비 상태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맞죠. 더리우트 빠지면서 좀 얇아졌어요. 네, 델리우트가 이적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스타니시치나 아니면 이토 히로키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죠. 한 달 이상 부상으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사실 센터백 뎁스 자체가 그리고 풀백까지 더해서 수비진 뎁스 자체가 상당히 좀 얇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김민재의 실수가 뼈아플 것 같은데 다음 경기에서는 아마 좀 더 마음을 다잡고 한다면 김민재가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반전이 필요한 김민재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1부 뭐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또 광고를 안 읽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광고 읽고 2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무이키 일단 광고 문의 주실 분들은 충무이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이제 설명란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루카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 저희가 지난주에 쓰기도 했었는데요. 노란색의 데이렌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까지 차단해줍니다. 근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그 와중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그리고 스크린 기기 앞에서 착용을 권장합니다.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을 할 때도 착용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검색하시면은 뭐 저희가 소개해드린 데이렌즈뿐만 아니라 나이트렌즈라는 다른 제품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고는 저희 충무이키 사무실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녹음 혹은 유튜브 촬영 이렇게 좀 촬영 공간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장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 중에 하나니까 또 그리고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에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DM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8호선이 뚫려갖고 남양주나 구리에서 오기도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계신 분들도 한 30분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강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1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제목하고 썸네일하고 좀 바꾸고 바로 2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